글로벌 이슈는 에너지에 대한 주제를 늘 준비했었는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이후 우선 좀 짚어볼 주제가 있어서 오늘은 에너지를 조금 벗어나서 큰 넓은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취임식 있었고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신기해요. 그러니까 신기하시네요.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다고 이렇게 네.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렇죠. 하는 건 저는 아직까지 못 봤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네, 주목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전 세계적 이벤트라고 네, 다들 네. 간주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새로운 대통령 아니 이제 이미 한번 했던 대통령이 다시 돌아왔다 이게 아니고 미국이라는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전 세계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 우려,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각 나라에 미칠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목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미국 사회가 변하고 있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그 지난 11월 달 대통령 선거 결과가 이제 나온 다음에 네.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투표 결과가 나왔죠. 그거를 보면 미국 사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우회전하고 있다라는 네.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는 항상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조금씩 경쟁을 해왔는데 그렇죠. 트럼프가 주장했던 이제 이념과 가치가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결정적으로 끌어당기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런 식으로 한번 극적인 변화를 하게 되면 보통 한 번의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여파가 남아서 이제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그럼 결국 이게 두 번, 세 번 선거를 지나면 미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이제 이끌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재밌는 점은 이제 미국은 이제 그런 변화를 주기적으로 겪어왔다는 점입니다. 매번 좀 안정되고 비슷비슷한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주기가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20세기 이후만 놓고 보면 네. 대략 한 40년을 주기로 해서 크게 변화했어요. 그러니까 1930년대 이제 대공황 공포가 이제 온 세계를 덮치던 상황에서 네.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그렇죠. 대통령이 취임했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3선을 하면서 오랫동안 집권을 했는데 네. 루즈벨트 대통령 집권 시기에 미국 사회는 이제 크게 이제 변화를 했습니다. 일단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에게 뉴딜 그렇죠. 뉴딜 예. 정책.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그걸 수용을 했던 거죠. 네. 뭐 공공사업에서 돈을 풀고 네. 그래서 이제 실업자도 좀 줄이고 네네. 그런 정책으로 뭐 많이 시험에도 나왔고 그렇죠. 뉴딜 정책. 예, 루즈벨트 맞습니다. 대통령 하면 뉴딜 정책. 예,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이제 그런 면도 있죠. 네, 네, 있긴 네. 한데 근데 그거는 뉴딜의 전체에서 작은 부분이고요. 아, 그렇군요. 뉴딜은 말 그대로 새로운 거래지 않습니까? 뉴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거래라는 건 뭐냐? 루즈벨트 대통령은 유권자 가운데 그동안 정치권에서 소외되거나 박해를 받아오던 뭐 농민, 노동자, 유색인종 이런 사람들한테 손을 내민 거예요. 당신들이 원하는 거를 내가 지지를 해주고 도와주겠다.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지지해달라. 그러면 나는 국가를 움직여서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최대한 해주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유권자 집단들이 대통령의 제안을 오케이 수용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 질서가 만들어진 거죠. 네, 새로운 정치 질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일까요? 원래 미국은 이제 작은 정부를 추진하는 나라였어요. 뭐 야경 국가 할 네. 정도로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국민들 삶에 개입하면 안 돼. 이게 이제 원래 미국의 독립 이후의 분위기였는데 네.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19세기 들어와서는 이제 극심한 빈부격차, 그다음에 각종 갈등 이런 것들이 20세기 초까지 계속 쌓이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문제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을 챙기겠다고 나섰고 이제 그 방법으로는 큰 정부를 만들어서 세세하게 국민의 삶을 돌봐야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렇죠.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제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가지고 이 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을 챙기고 네. 그 대가로 큰 정부와 높은 세율을 국민들은 감내하겠다라는 거래를 한 거죠. 작은 정부가 아니라 일단은 변화가 큰 정부가 되는 그렇죠. 거. 그 당시에는 이제 큰 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예. 미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겠는데요. 그래서 사실 당시의 미국 모습은 1940년대, 뭐 50년대 미국 모습은 정부가 나서서 특정 산업을 육성하고 특정 지역을 발전시키고 뭐 하는 계획을 많이 세우고 집행을 했어요. 네. 그 우리나라 정부랑 되게 비슷했던.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이런 변화와 더불어서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 산업은 이제 호황을 누리게 됐고 공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당연히 미국은 세계 최강. 으로 변했는데 네. 어쨌든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여파를 몰아서 세계 최강 국가가 된 것은 정부 주도의 계획
사업 이런 것들이 제대로 먹혀 들어갔던 것이고 그렇죠. 결국 이것은 뉴딜에 기반을 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좀 사람들도 분위기도 바뀌고 그렇죠. 뭔가 좀 자유로워지고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뭔가 잘 살게 된 느낌? 그렇죠. 네. 하지만 뉴딜 체계는 기본적으로 40년이 지난 1970년대까지 유지됐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이후에 또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70년대 미국은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워터게이트 그렇죠. 사건, 오일 쇼크, 그다음에 베트남전 패배 다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네. 당연히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경제적으로도 안 그러니까 좋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 망해도 이상치 네.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불안감, 혼란 이런 것들이 닥치던 시기가 70년대였던 거죠. 네. 이때 누가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1980년 대통령에서 선거에서 승리한 레이건 대통령이죠. 레이건 대통령은 이제 국가가 국민 생활에 일일이 간섭하고 챙겨야 된다고 강박을 갖는 뉴딜 체제 자체가 네.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은 정부가 문제 그 자체다라고까지 비난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정부가 규모를 줄이고 공무원 대신 시장이 많은 것을 결정하도록 판단하면 예. 미국은 이 문제를 돌파해서 새로운 체제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레이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현재 미국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라는 사회, 70년대 말까지의 미국 사회와 레이건 대통령이 8년 동안 대통령이 있고 난 다음에 88년, 89년의 미국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장 중심 작은 네. 정부의 나라로 미국이 바뀌어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미국을 당연하게 생각한 지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어쩌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탈냉전, 세계화를 겪으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다시 했죠. 그렇죠. 그런데 정작 미국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뭐 언제까지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 해야 되느냐? 예. 왜 중국제 물건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정부와 정치인들은 아무 대책을 안 세우느냐 등등의 많은 불만들이 커져왔습니다. 예, 작년에 그런 얘기 정말 많이 선거운동 그렇죠. 기간 동안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으로 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위기감에 사로잡힌 그 불안한 마음을 효과적으로 동원해서 에너지로 이끌어낸 거죠. 네거티브 에너지를 끌어내면서 2016년에서 한번 승리했고 네. 그다음에 2020년 패배 이후에 다시 일어서서 대통령이 당선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확해요. 내가 나를 지지해준 유권자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 변화 요구를 자기가 수용해야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도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뽑아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대로 정책이 가야 되는 그렇죠. 거고요. 안 가면은 당신 대통령 왜 됐냐라는 이제 비난에 그렇죠. 직면할 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요구를 수용하고 네. 구체화시킬지가 이제 관건이네요. 일단 어제 행정명령으로 한 50개 정도를 쏟아냈는데 예.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한 40% 정도는 불법 이민자 예, 그다음에 국경 이민 강화 문제. 네.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사항이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위기감을 일단은 빨리 달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에 아마 상반기 중에는 집중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미국 내 일자리 확충을 통해 가지고 제조 부흥 이런 쪽으로 강력하게 나갈 것입니다. 그래야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삶이 가능해지니까요. 네. 근데 그러려면 이제 미국으로부터 많은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을 압박을 해서 예, 미국 의도에 따르도록 이제 강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한테 많은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는 나라를 쭉 순서대로 살펴보면 네. 제일 위에 중국, 중국. 그다음에 멕시코, 그다음에 베트남. 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도 한 6위쯤 예, 들어갈 됩니다. 것 같아요. 보면은. 예. 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주요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지요. 네. 그리고 어쨌든 미국은 근본적으로 이제 어제도 WHO에서도 탈퇴했고 네, 네, 조만간 네. WTO에서도 탈퇴할 것 같고 파리 협약에서도 탈퇴했고 저는 유엔에서도 탈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은 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다자간 체제, 국제기구를 중심한 다자간 체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 나와 상대가 1대1로 상대를 해서 협상하고 거래하는 게 낫지 여러 사람들 모여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 복잡만 하지 결론도 안 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1대1의 자신감이 있군요. 자신감도 있고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미국이 1995년에 WTO 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성립을 하면서 가입을 했죠. 네. 그런데 가입을 하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미국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 너 불공정해 라고 그러면 상대를 제재하고 여러 가지 압박할 수 있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네. 그런데 WTO 체제에서는 그게 좀 대부분 어렵죠.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또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틈을 타고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불공정한 수단을 막 적용을 해가면서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부를 뺏어가고 에이. 결국은 미국 사람들의 일자리까지 다 가져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 이 다자간이라는 것은 미국 빼고 다 좋은 이야기다. 미국만 손해보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나 이거 더 이상 안 해.
예. 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탁에 앉아서 200개 가까운 나라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다. 이게 말이 예. 되느냐. 그러니까 소수의 강대국하고 이야기를 해서 네. 문제를 해결하고 질서를 잡아나가는 게 훨씬 편하고 빠른 거 아니냐. 그럼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렇죠. 세계 모든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다 개입할 수도 없으니까 미국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만 직접 챙기고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그렇죠. 나머지 문제는 나머지 강대국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대신 미국이 중요하다고 미국이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고 생각하는 지역과 문제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응징하겠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미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어디일까가? 예,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데 네. 미국은 전통적으로 서반구라는 지역, 이 지역을 자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떨어진 대서양 쪽으로 좀 나간 지역, 그러니까 서경 20도 서쪽의 영역. 여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유럽 손 떼라라는 게 예. 19세기, 20세기 미국의 기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아이슬란드부터 시작해서 그린란드, 카리브해, 아메리카 대륙. 여기가 미국의 세력권이에요. 그래서 앞서서도 저희가 키워드에서도 말씀 나눴지만 그린란드 얘기가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극도 자신의 영향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캐나다, 멕시코 가장 가까운 나라부터 압력을 가하면서 예. 자신의 의도를 지금 막 강요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파나마구나 조금 떨어졌는. 예.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아마 남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최근에 이제 브라질이나 남미 국가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었는데 예. 일단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용납 못할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거죠. 우리 쪽인데. 그렇죠. 내 백야드 뒷마당부터 예, 근데 청소를 해놓고. 중국이 지금. 그렇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대서양, 태평양 양쪽에 있다 보니까 아시아 지역에서도 일정 부분 자신의 세력권이 있다라고 간주를 하는 거죠. 그럴 것 같습니다. 당연히 태평양 네, 전쟁에서 네, 승리했으니까 네. 여기는 자신의 영역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국가로 따지면 어디냐? 일본은 일본. 당연히 왜냐하면 자신이 이긴 나라니까 그렇죠. 승전국으로서 난 그럴 권리가 있다 생각하는 거고. 예. 과거 식민지였던 필리핀도 그렇게 그렇죠. 여길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나 이거는 중국과의 갈등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양보하면 미국이 해양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위협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필리핀 정도까지를 이제 자신의 영역으로 간주할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뭐 우리나라도 포함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렇죠. 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영역으로 간주된다. 그러면 그 나라의 안전을 미국이 책임지고 보장해준다. 보장해준다. 예. 하지만 그 대신 공짜는 아니다. 뭔가를 원할 텐데 대가를 요구하겠죠. 어떤 그렇죠. 걸 요구할까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트럼프가 방위비 징액 네.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포괄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일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원하는 건 뭐냐? 대미 무역 흑자를 줄여달라. 너희들이 지금 한국이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흑자를 줄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미국에 대해서 더 많이 투자해서 너희들이 몇 개나 일자리를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지 보자. 그다음에 중국과의 경쟁에서 주한미군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네. 주한미군은 북한만 상대하고 있는데 난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원하면 필요하면은 대만으로도 뭐 필리핀으로도 뭐 싱가포르로도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 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미국 지금 해군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한국이 알아서 너희들 돈으로 전투함 만들어서 미국에 뭐 기여를 하든 무상으로 원조를 하든 뭐 이런 식으로 카드는 다양한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여차하면 이제 뭐 미군 철수라든지 한미 FTA 폐지 이런 네. 수단을 이제 적절히 활용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걱정을 많이 한 상태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트럼프 네.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은 아직 우선순위가 오려면 한참 멀어요. 지금 당장 국경을 접하고 그렇군요. 있는 멕시코, 캐나다, 예. 파나마 이것만 해도 1년 훌쩍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과거에 협상을 잘했던 거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네. 2017년 한미 FTA 협정 때, 그 재협상 때 우리는 미국에 무슨 카드를 줬냐면 한국에서 픽업 트럭 만들어서 미국에 원래 수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2038년인가까지 우리 안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만족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픽업 트럭 한국에서 안 들어와. 자기는 충분히 이거면 됐다라고 생각을 한 수용 거죠. 가능한 정도였군요. 우리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트럼프한테는 명분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잘 살펴보고 그러네요. 발굴하고 제안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립국으로서 지금 상황은 조금 화도 나고 좀 억울하기도 사실은 하고 그렇죠. 네. 그렇긴 하지만 이 국제 질서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 질서 여러분들이나 저가 익숙한 국제 질서는 1990년대 이후예요. 소련도 없고 미국이 알아서 하던 그런 국제 질서였는데
현재 분위기는 묘하게 지금 19세기 제국주의로 지금 다시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연 무조건 과거로 간다라기보다는 네. 향후 한 5, 6년 정도는 여러 가지 질서가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먼지가 걷히고 새로운 이제 질서가 등장할 텐데 네. 그때까지는 어쨌든 변수에 잘 대응하는 게 예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누가 네. 맞느냐를 가지고 경쟁할 게 아니고 나타나는 그렇죠. 모습에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네. 근데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의 현 상황이 그러기에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만 뭐 네. 대한민국은 이런 거 잘 또 해쳐온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길 저는 믿습니다. 예, 소망합니다. 예. 글로벌 이슈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신 최준용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난 키팅의 When You Say Nothing at All 전해드리면서 오늘 세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